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을 누비다. 오늘은 알투스 출판의 니시나카 스토무지음 운을 읽는 변호사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5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민 형사상의 여러 다양한 사건을 겪고 무려 1만 명이 넘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을 통감했다고 하세요. 1만 명 이상의 의뢰인의 삶을 겪으면서 얻은 저자의 통찰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끼리끼리 모일까?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는 행운을 부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뿐이고 나쁜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뿐이라는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의뢰인과 상대방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툼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타인을 위기에 빠뜨리거나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관계자를 조사해보면 역시 비슷한 유형의 나쁜 사람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반대로 항상 주변을 신경 쓰며 당연하다는 듯이 타인을 돕는 좋은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 관련 법률 상담으로 찾아오는 이들인데 그들 주변에는 역시 비슷한 좋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변호사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자연스레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잔뜩 늘어납니다. 좋은 사람들뿐이니 당연히 다툼이 적습니다. 게다가 곤란할 때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 뿐이지요. 그러니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도 잘 풀립니다. 근심 없는 마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원조를 받으니 쉽게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나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곧잘 사기를 당하거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마음은 항상 경계심과 불안으로 가득하겠죠? 좋지 못한 기분으로 지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고 결국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남을 속이거나 다치게 해서 한때 큰 돈을 번다 해도 언젠가는 역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다쳐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좋은 운을 부르고 싶다면 좋은 사람과 어울리세요. 변호사의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조언입니다. 환한 얼굴, 온화한 얼굴,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운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신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이지 점술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을 통해 수많은 의뢰인의 인생에 관여하는 사이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지만 타인의 삶을 많이 지켜보는 사이에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 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혹은 이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제 경험으로 얼굴을 보며 운이 좋고 나쁨을 대체로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술가들이 말하는 복스러운 얼굴이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것은 점술가의 영역인데 변호사가 어찌 그것까지 알 수 있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중대사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점술가나 알 법한 일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제가 지금의 법률사무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 사무소는 오사카 재판소 옆 빌딩에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변호사들의 사무소가 대부분인 법조 빌딩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중간에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빌딩 입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 걸어오네. 저 사람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것 봐. 역시 그냥 지나가잖아. 그 뒤에 저 여자는 들어올 것 같아. 역시 이 빌딩 손님이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빌딩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휴식 중에 머리를 식히려고 시작한 일이라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상관없었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맞췄습니다. 잠시 후에는 백발백중이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네. 이번에는 옆 빌딩에 들어가는 사람을 맞춰볼까? 옆 빌딩도 처음에는 제대로 맞추지 못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적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역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어쩐지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일하는 빌딩에 손님을 맞추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을 통해 비슷한 인상착의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옆 빌딩에 관해서는 왜 들어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판남인 것은 물론이고 어떤 용무로 왔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제 자신도 신기했습니다. 혹시 초능력이라도 생긴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손님과 옆 건물 손님은 명백하게 표정이 달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대부분 어두운 얼굴을 한 사람이 많았고 험악한 표정으로 눈을 치켜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긍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물의 손님은 이혼 소송이나 해고, 또 부당소송 등 재판을 통해서 싸우려는 사람들이라 자연히 그런 굳은 표정을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 옆 빌딩의 손님은 하나같이 온화한, 뭐라 말할 수 없는 따뜻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옆 건물의 간판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곳은 어느 봉사활동 단체의 건물이었습니다. 역시나 남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건물의 손님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표정의 차이를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을 한 날부터 저는 남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는데 온화한 표정을 한 사람은 역시 운이 좋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점수가가 아닌 변호사지만 이 점이 사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은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에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철칙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면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라는 생각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매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의 죄는 육법전서에 기록된 규칙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절도 같은 것인데 이런 죄는 보통 사람이라면 좀처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도덕적인 과실이란 법은 어기지 않았으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 따르는 죄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나 취업 등에서 여러 군데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합격은 단 하나일 텐데 괜히 여러 군데 지원에 합격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과실을 눈치챈 것은 도덕과학을 배우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도덕과학이란 법학자인 히로이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통근이나 통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이를 건설할 때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회사나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태양이나 자연이 주는 은혜를 이용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서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그러나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다툼은 도덕적 부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막대한 희생 덕분에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군가 내게 소소한 피해를 줬다고 해서 너도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은혜에 감사하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저는 생명의 전화 상담원으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 비결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소정의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상담원이 24시간 대기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회봉사 운동입니다. 특히 자살 직전까지 내몰린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음으로는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상담하는 것도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어깨에 힘을 빼고 능숙하게 상담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 요령 중 한 가지가 가능하면 조용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상담자의 요령을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뜻밖의 계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업무로 피곤해서 녹초가 된 밤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자면 저는 전화 상담 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쳐서 아 그러셨군요 라든가 그렇군요 와 같이 그냥 맞장구를 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는 사이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심각한 내용을 상담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은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나 조언을 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인 것이지요. 당시 저는 몹시 피곤해서 변변한 대답도 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은 온전히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 비결을 저는 생명의 전화를 통해 배웠습니다. 100만큼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이 들어온다. 업무에서 운을 부르려면 손익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변호사로 47년간 일하면서 꽤 많은 사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여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가 남다르다고 느낀 것은 출근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그녀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출근해서 그날의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잔업수당 같은 것은 전혀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실한 근무 태도를 당연하다는 듯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함 이상으로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무언가 기쁘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그건 뭔가요? 하고 물었더니 부모님의 생신 선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선물을 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선물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게 태도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성실한 데다 효심도 깊고 그런 행동을 당연히 여기는 자연스러움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은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후 저는 그녀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원만하게 결혼해서 퇴직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이 득실만 따지며 일하면 고용주는 쓸쓸해집니다. 이 여성처럼 기분 좋게 일한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꾸 해주고 싶어지지요. 100만큼 일하고 80만 요구하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100만큼 일하고 120이나 200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일견 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형태로 그 여분을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눈앞의 득실보다는 좋은 기분으로 일하는 것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스펙보다도 인연이 더 귀한 프로필이 있다. 저는 은사인 와지마 이와키치 선생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지마 이와키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의 면접을 본 후 미숙하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 끝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여성 지원자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전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사퇴해서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사무소에서 급하게 직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다시 모집 공고를 내면 채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예전 지원자들 중 한 사람을 뽑아 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끝에 와지마 선생님에게 상담하자 선생님은 예전 채용 공고 때 받은 이력서가 있는 상자 안에서 아무거나 뽑아서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좋겠어. 연락해서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았으면 채용해서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게 하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채용하지 않기로 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좀 더 신중하게 제대로 고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수많은 회사 중에서 일부러 우리 사무소를 고른 거니까 괜찮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로 판단하고 면접에서 또 다른 능력이나 성격을 파악한 후에 채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와지마 선생님은 이력서의 내용은 고사하고 응시자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원해준 것만으로도 와지마 사무소와의 인연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선생님 말씀대로 그 지원자와 연락을 취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채용한 후에 알았는데 그 여성은 정말로 성격도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쓰여있는 학력이나 자격증은 뭔가 부족했지만 능력도 좋고 근무 태도 성실해서 채용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직원을 채용할 때는 고용하는 쪽에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와지마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지원하는 쪽에서 우리 사무소를 선택했기에 그 인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와지마 선생님처럼 인격이 높은 분이 가질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도 이력서에 적혀있는 학력과 각종 자격증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저보다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믿는 와지마 선생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지원한 것만으로 이미 인연이다. 이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 후 변호사로서 여러 사람과 상담하는 사이에 제게도 인연의 중요함을 몸소 깨닫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인연을 중요시하면 운이 트입니다. 이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다. 사람에 따라 소중한 것은 다릅니다. 내게 가치 없는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꽤 가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쓸모없다라고 정하고 나면 서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란색 정장을 입은 사무원이 제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과의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혜를 축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요령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란 정장을 입던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그랬듯이 결국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가 노란 정장을 입는 게 싫어서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효과는커녕 관계가 악화되어 사무소를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정장은 그저 그의 소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한 순간 단번에 인간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노란색 정장을 사무소에 입고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북풍은 제 아무리 바람을 불어대도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쉽게 벗겼습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우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도 제게 노란색 정장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란색 정장의 좋은 점이나 소중함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보물이니까 존중하자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성적인 복장이나 외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를 비상식적이라거나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부정하거나 바보 취급한다면 그는 반드시 반발할 것입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시당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온 비결입니다. 싸움판에서 이겨야 하는 게 변호사의 직업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다툼 없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이한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